두 가지 뜻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이브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세이브, 구출하다는 뜻과 저장하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합니다. 왜 한 단어가 구출하다의 뜻도 있고 저장하다는 뜻도 있냐?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얻은 다음에 안 쓰고 찡박아 두면은 세이브 하는 거죠. 돈이 흘러다니는 강물에서 돈을 구출한 겁니다. 그죠? 그 설명을 마크스가 한 거예요. 돈이 흘러다니고 헤엄치고 다니는 강물에서 돈이 지쳐 보여서 내가 돈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물건을 시장에 판매하면 돈을 이렇게 강물에서 세이브 건지는 거야. 굳혀서. 국짐 지지자들이 많이 쳐 안 사고 뭐 했지. 국짐 지지자들한테는 제 책이 국짐 지지자들한테 엄청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요. 국짐 지지자들이 서점에서 제 책을 보고 병신 우린 이미 옛날에 아는 거구만. 제가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씨발 그래서 많이 안 팔렸구나. 한 20만 권 팔릴 줄 알았는데 국짐 지지자들은 이걸 이제 알았어? 이게 바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서점에서. 내 옆에서 들었다니까. 김호준이 천순이가 나쁜 거 이제 알았냐? 나 할 말이 없더라고. 그걸 착각한 거죠. 민주당을 너무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흔들리기 싫어서 그 책 사기 싫은 거고. 제가 원인을 딱 분석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딱 그거야. 다 아는 거. 이걸 이제 알았니? 할 말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걸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많이 판 거구나. 어쨌든 시리아 반응을 안 하네. 내가 끝났구나. 어쨌든 그렇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방송 진행이 교란되니까요. 돈을 이 책에 강물 그림을 넣어야겠어요? 안 넣어야겠어요? 강물 그림을 넣어야겠죠. 이 얘기도 중간에 넣어야겠죠. 제가 이 얘기를 빼버렸는데 막스가 잡아놓은 일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그림을 넣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돈을 구출한 다음에 저축한다고 했죠. 강둑에. 강둑을 영어로 뭐라고 해? 여기서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소름이 돋습니다. 강물에서 돈을 구출해서 강둑에 저축했죠. 저장했죠. 강둑을 영어로 뱅크. 은행. 소름. 소름이 돋죠.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본론을 읽다가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읽는 거야. 이 챕터 1에 있는 거 앞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림이 꼭 필요하겠죠. 그죠? 자, 설명 잘했으니까 담배 한입 피워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다이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쉬고 있을 수는 없어. 나 다시 강물로 헤엄치러 가야 돼. 나의 본분은 수영 선수야. 물을 떠나서 난 살 수 없어. 내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 난 다시 강물로 가야 돼 하면서 돈이 강물로 막 뛰어들 때에 사람이 살고 경제가 살고. 이해되시죠?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은 나 다시 돌아갈래 강물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황이란 돈이 전부 강둑에만 머무는 현상. 너무너무 쉽죠. 불황이란 돈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강둑에만 계속
늘어져서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돈이 다이빙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경제학입니다. 돈이 강물로 다이빙하게 만드는, 어떻게 하면 다이빙하게 만들까? 전부 경제학자들이 그것만 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학자들은 그거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강물로 다시 다이빙하게 할까? 그 방법을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게 경제학의 목적이에요. 경제학이 하고자 하는 바. 돈이 강물로 뛰어들어야 사람이 산다. 그 얘기를 중간에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화폐는 자원의 교환이라는 강물에 돈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막스가 자본론 1권에서 써놓은 이 비유는요, 잘 읽다 보면은 이중나선 구조 DNA랑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본론을 읽다가 이중나선 구조, DNA 복제, 유전자 복제, 그 생각이 들어요. 혹은 뭐로 또 비유할 수 있냐, 왈츠 무도회에서 남자 여자들이 파트너 바꿔가면서 춤추는 거, 남자 여자 쿵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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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시 파트너 싹 바꾸면서 다시 다른 파트너랑 이렇게 상품과 재화와 화폐가 만났다가 샥, 이쪽 강둑에서 저쪽 강둑으로 샥, 돈이란 놈이 물건과 만나기 위해서 강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강물 속에서 헤엄치다가 물건 만나갖고 샥 했다가 다시 헤어져서 이쪽 강둑으로 갔다가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강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물건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춤추다가 다시 지쳤다 하면 구출돼가지고 커플링, 디커플링을 계속 짝짓기, 짝 해제를 계속 하는 게 경제예요. 이게 되셨죠? 딱 했다가 딱 했다가 이쪽 강둑에 갔다가 다시 강물 갔다가 저쪽 강둑, 이거를 원활히 계속 자극하는 거, 경제가 다 이해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좋은 책이야. 이거 100만 부 팔려야 된다. 자, 그래갖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자원의 교환이라는 강물에서 계속 헤엄을 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돈이란 것은 끊임없이 유통돼야 된다. 강둑의 금고 또는 지갑 또는 통장에 한없이 머물려는 속성을 가진 것은 화폐가 될 수 없다.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금고 또는 지갑 또는 통장에 머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화폐 퇴장이라고 한다. 너 퇴장! 그거 아닙니다. 김경무님이 쉽다 하는 거는, 이건 이 책이 100만 부 대박. 너 퇴장! 레드카드! 그거 아니고 장자가 좀 달라요. 퇴장은 퇴장은 똑같은데, 장은 쌓일 장, 축장, 유통계에서 물러나서 축장된다, 쌓인다 이 말이죠. 그 퇴장, 찡박아 두는 거. 뭐 사실 뭐 퇴장하고 뭐 별로 레드카드하고 그렇게 다르지도 또 않죠. 물러나는 겁니다. 유통장에서. 유통의 반대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왜 화폐가 될 수 없냐, 자산이냐?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퇴장되는 속성, 다시 말해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 될 수 없다. 화폐 퇴장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 돈 가뭄, 전황이 발생하여 경제가 마비된다. 설명 끝. 또 한 페이지 탁. 뭐 비트코인이란 분산 원장인데 하면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저분하게 주저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사토시가 어쨌는데 주저리 써놓으면서 되도 않는 잡지식 늘어놓으면서 골자가 없는 글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최정희님 좀 그만하세요. 그 차단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 자꾸 사람의 수준을 논하는 요상한 잣대를 갖고 그러시는데 매우 방해가 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딱 핵심만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퇴장되려는 속성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화폐가 안 된다.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죠? 다른 얘기, 분산 원장이 어떻고 사토시가 어떻고 뭐 블록체인이 어떻고 헛소리 안 합니다. 퇴장의 내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화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퇴장되려고 해서 원래 화폐도 버퍼링? 아니죠. 버퍼 없죠. 예,
돌아다녀야 화폐는 돌아다니는 성격이 없는 것을 화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시민이랑 토론회 할 때 정재승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황당한 인간인 줄 아시겠죠? 어? 탈중앙화된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금융 신천지가 열리는 것처럼 떠들던 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인지 이제 오시죠. 느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개구라예요, 개구라. 에이구, 참네. 뭐를 안다고 나와가지고. 하여간 다음.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당연하지. 비트코인 발행량이, 통화량이 조절되는 현재 체제를 들러엎자는 얘기를 하니까, 세상을 뒤집자는 얘기를 하니까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바로 from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은 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너무너무 재밌고 쉽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해서 오늘날의 화폐가 없어지고 비트코인이 쓰인다면 한마디로 경제량은 증대하는데, 경제 규모는 증대하는데 통화량은 동일한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재화량이 늘어나는데 통화량이 고정되면 통화량 한 단위 1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계속 증가한다. 지출을 연기할수록 동일량 비트코인, 1BTC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자꾸만 늘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퇴장하려고 할 것이다. 안 쓰려고 할 것이다. 쨍박아 두려고 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두 번째 문단. 채권 채무 관계가 다 무너져요. 이 세계는 채권 채무 관계로 구성된 세계입니다. 뭐라? 채권 채무 관계로 뭐하고 비슷한 얘기냐면, 이 세상은 남녀로 구성되어 있죠. 여자를 다 죽이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혹은 남자를 다 죽이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세상은 채권과 채무로 구성된 세계입니다. 이거를 다 뽀개버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경제 기초책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채권 채무에 미치는 영향.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 한 단위에 대응하는 재화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빌린 비트코인을 일단 써버린 채무자는 다시는 동일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해서 채무를 갚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채권 채무 관계의 붕괴는 경제 자체의 붕괴입니다. 비트코인이 통화가 되면 영구적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셈이 되고 경제 자체가 파괴됩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거를 통화로 하자는 얘기는 미친 소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좋으냐? 처음에는 좋지.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채권 채무 관계가 파탄 나는 겁니다. 예. 금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왜 금융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돈의 이자로 먹고 살려는 사람이 생기니까 금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돈 갖고 있어도, 안 빌려주고 돈 갖고 있어도 이자보다 돈이 더 빨리 늘어나는데, 돈의 가치가 뭐하러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기존 채권 채무 관계는 배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존에 뭐 몇백만 원을, 1억 원을 비트코인 1로 교환해가지고 법정 통화를 한다. 배째 상황도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냥 가만 갖고 있으면 이자가 더 높은데. 전문 용어 없이 다 골자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전문 금융 용어가 필요 없어요. 기술 용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 여자 존재하는데 여자를 다 죽여버리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시간이 갈수록 통화가 될 경우에, 그 자산은, 돈놀이는 자산 증식 게임. 지금 비트코인은 그래서 자산이라고요. 자산은 휴지도 될 수 있고 황금도 될 수 있는 거죠. 맞지? 자산이란 것은 무지무지하게 가치가 세질 수도 있고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잖아요. 통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커런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런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비트코인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통화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제 질비어 계절의 자유화폐. 비트코인이 통화로 채택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늘어가는 화폐. 아주 쉽습니다. 통화로 채택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늘어가는 화폐 이렇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영구적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를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그 전개 과정이 참 스무드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괜히 쓸데없이 낚시로 걸어놓은 게 아니고, 비트코인 딱 얘기를 해놓고 정반대의 통화를 탁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정반대의 돈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다른 경제학 이론으로 샥 넘어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트코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토시 반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 독일 경제학자 질비오 게젤. 1916년에 발표한, 우리나라에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의 질서. 이 책에서 자유화폐를 제안했습니다. 프라이겔트. 애초에 발상은 이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어났다가 골골골 하다가 죽는데 돈만 가면 갈수록 커져라 세져라. 응?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래서 노화하는 화폐, 늙는 화폐를 발상한 겁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늙고 죽는 운명을 겪는데 유독 화폐만 늙지도 썩지도 않아서 이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일리 있는 얘기예요. 화폐가 늙지도 썩지도 않아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게젤은 발행하자마자 매주 가치가 조금씩 감소하는 화폐, 즉 감가화폐, 나중에는 죽으니까 소멸화폐, 자유화폐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컨대 1만원권이 발행되면 한 주 지나면 10원 떨어져요. 매주 0.1%씩 가치가 떨어져요. 그 다음 주에는 9,980원. 그러면 1년에 몇 퍼센트 떨어질까요? 한 주마다 0.1%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5.2%. 1년 연리가 마이너스 5.2%인 증권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5.2%가 적용되는 증권이 화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유화폐. 근데 이로써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는 화폐, 시간이 갈수록 늙는 화폐가 되며 사람들은 소멸 전에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적극적 소비를 할 것이다. 화폐 퇴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자유화폐는 발행되었느냐?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초의 자유화폐를 보고 계십니다. 제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 발행되었습니다. 이 자유화폐 5실링짜리예요. 5실링. 오스트리아에서 발행된. 놀랍죠? 앞면 뒷면 보고 계십니다. 안알레 모두에게 구합니다. 에이 린더 디 노트 gibt Arbeit und Brot. 1932년에 오스트리아의 서부에 있는 소도시 베어글이라는 소도시에서 실제로 자유화폐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지는 않고요. 노동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랄할까봐, 화폐 이런 이름 들어가면은 지랄지랄 할까봐 이름을 그냥 노동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발행했어요. 시장이. 그 질비어 계절 얘기 듣고 알고 그걸 실제로 적용한 겁니다. 화폐는 증권이니까요. 어쨌든 노트니까. 그 뒷면 하단에 Er lindert die Not, gibt Arbeit und Brot.
고통을 덜어주고 일과 빵을 주는 화폐. 그래서 화폐예요, 화폐. 이름만 노동지명서고.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베르글시의 공무원들, 시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이걸 줬어요. 월급을 이걸로. 월급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을 이걸로 해서 총 1000실링을 줬어요. 근데 이게 이때가 몇 년? 1932년이니까 어떤 시기죠? 1932년도에 오스트리아다. 경제적 삶이 어땠겠어요? 1930년대이고 30년대 초반이고 다른 곳도 아닌 오스트리아야. 공황 그 자체, 불황 그 자체, 실업 만연 그 자체. 오스트리아는 뭐 그 당시에 미쳐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글시도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였죠. 그래서 게젤의 주장보다 더 과격해. 0.1%가 아니고 한 달에 1%씩 가치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연간 12%의 마이너스 금리를 의미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옆에 뭐라고 쓰여있죠? 오른쪽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적혀있어요. 잘 보시면은 1월, 2월 오른쪽에 칸 보이죠? 점선 칸. 1월, 2월, 3월, 메르츠, 아프릴, 마이, 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월에 스탬프 우표가 꽉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 화폐가 7월에 발행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한 달 지나서 5실링의 가치로 쓰고 싶으면은 이런 자유화폐 말고 원래 돈으로 더 작은 돈으로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5G, 5개, 50개 요걸 사가지고 우표를 딱 붙여야 돼. 그러면 5실링만큼 가치를 가지는 거야. 근데 안 썼어. 한 달 지나면 또 스탬프를 사서 또 붙여야지 5실링이 유지되는 거야. 또 한 달 지나면 또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스탬프 머니라고도 불렸어요. 자유화폐는 인지를 붙이는 방식, 인지를 사서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 가치가 보존되는 거죠. 이건 뒷면. 베르글시는 세계공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자 질비오 계절의 이론에 따라서 노동권이라는 이름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입이 34% 증가했습니다. 이건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세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금이 더 거쳤어요. 투자가 22% 증가하고 고용이 만들어나고 가게들에서 사람을 더 뽑고 해고를 하긴커녕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정부가 다음 해 33년에 이 화폐를 금지함에 따라서 이 실험은 1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거 금지, 중앙정부가. 좀 이따가 이제 2차 대전으로 이제 말려들 텐데.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자유를 갈구하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죠.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좋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약점이 없냐? 독자들 중에 이와 같은 계절의 생각에 크게 고무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부패하지 않는 화폐에 대한 계절의 비판적 문제의식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화폐론이 갖는 한계도 명확하다. 감가화폐는 저축을 차단합니다. 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축이란 무엇인가? 써야 되잖아. 자꾸 사람들이. 내가 월급을 감가화폐, 소멸화폐, 자유화폐를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았으면 다 써야 되나? 저축을 해야 하네. 계속 써. 저축을 못 하잖아요. 무서워서 저축을 하겠습니까? 극단적이지. 이거 써버리면은 재산은 언제 모아? 써버리기만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내 저축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저축이 모여서 거대 자본이 집적되죠. 거대한 돈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대규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죠. 그죠? 열심히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퇴장을 막아도 너무 막아. 그러니까 화폐 퇴장을 막아도 너무 막아. 그러면 자연히 대규모 자본 집적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대규모 투자도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계절이 몰랐냐? 알았답니다. 계절이 또 이걸 잘 알고 있었기에 전국적 차원에서 발행 운영되는 전통적 통화 부문과 화폐 노화 원리에 따라 지역적으로 자율적으로 발행 운영되는 대안적 통화 부문으로 화폐 시스템을 이원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성남사랑 경기도 상품 지역화폐는 계절의 이 문제의식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해서 또 페이지 줄 딱 맞춰서 끝나는 겁니다. 자유화폐는 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소멸성 지역화폐. 자유화폐는 오스트리아 벨그리시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나서 온 세계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소멸성 지역화폐가 여러분이 무슨 경기 지역화폐 그거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유통기한 내에 써야죠. 이불에 짱박아 놓을 수 없죠. 이불 밑에. 장판 밑에 깔아 놓을 수가 없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화폐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화폐죠. 비트코인이나 자유화폐나 중앙화폐가 될 수 없는 거야. 너무 극단적이야. 양쪽 다. 한쪽은 화폐 퇴장만을 유도하고 다른 한쪽은 화폐 퇴장이 아예 있을 수 없게 만들어서 예, 그쵸. 너무 극단적이야. 양쪽 다 중앙화폐가 되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질비어 독일식 발음 원래대로 하면 질비어 계절인데 질비어 계절과 질비어 계절의 자유화폐론에 대해서 케인스가 잘 알고 있었어요. 칭찬도 하고 욕도 하고. 훌륭한 문제의식인데 근데 바보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일반 이론에 보면. 자기 책에. 자, 이제 케인스로 넘어갑니다. 이게 다 케인스로 넘어가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비트코인 얘기하고 질비어 계절 얘기를 한 거는. 경제학 책인데 케인스를 얘기해야지. 너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자, 창문 열고 산소 좀 쉬어야겠다.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가 되고 있어서 일부 분들은 아주 집중해서 듣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뇌가 피곤해지는 거야.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너무 인텐시브하게 공부가 집중적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졸린 거야. 지금 약간 틀어놓고 지금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케인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책 이제 모양을. 그렇게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도 이렇게 꼬박꼬박 저 체이노가 두 사람인가 아니야? 그렇게 그 거실에서 산노을 녹음하고 그 밤눈 녹음하고 그렇게 그 가창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에 라이브로 노래를 14시간을 부르다가 또 책은 책대로 이렇게 또 많이 썼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매우 바빠요. 백수 과로사. 노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책도 열심히 써야 되고. 잠깐 쉬고 물 좀 마셔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백수가. 그러니 김건희가 지금 당장 사법 조치되어야 할 하여간 걔는 하여간 두 부부가 똑같아가지고 너무 그 참 너무 그 개념이 없어갖고 세상이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거를 사법 조치가 돼야 될 자백을 대놓고 전 국민 앞에 사과라고 하고 있는 거를 어이가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분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쌍또라이구만 이러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책이나 열심히 썼습니다. 거기에 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어이없는 일에 분노하느라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밤눈을 한 번 더 연습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남는 장사다 해서
별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노래를 한 번 더 연습하겠다. 노래 연습 아침에 목 푸는데 제일 좋은 노래가 뭐라고 했죠? 목 풀 때 제일 좋은 연습곡. 하여튼 이거라 그랬죠. 자, 숨 들이마시기. 숨 들이마시기. 가을 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웃어 웃어. 저가지 비상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나루 끝에 나와 함께 별만 셉니다. 창법 연습, 발성법 연습. 내가 이거 연습하지 김건희의 그따위에 건너갈 시간이 어딨어. 가을밤 고요한 밤 잠안 오는 밤 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 웃어 웃어.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하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삽니다. 이걸 여러 번 해가지고 오늘 발성이 된다 싶을 때까지 서너 번을 연습해서 딱 됐다 싶을 때 그때 이제 개성 넘치는 노래에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오늘은 이게 3분의 1밖에 안 돼서 안 되면은 음이 제자리를 못 찾으면 발성이 제자리를 목이 제자리를 못 찾으면 0점 조준이 안 되면은 또 해. 이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다 이제 이 가심팍 부분에서 이 뭔가 이 포지션이 잡힌다 싶을 때 다른 노래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김건희가 크게 도와주는 거죠. 지지율이 좀 크로스가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진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분들 중에 가오라는 걸 중요시하는 분들 쪽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표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율 정말 낮을 것 같습니다. 저쪽 당 지지하는 전통적으로 저쪽 당만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그래도 수준이라는 거, 가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저히 이제 그게 대표되는 게 이제 홍준표의 심리, 이준석의 반응 이런 걸로 대변되는 거죠. 그 숫자 많을 겁니다. 크라스는 벌써 일어난 것 같아요.